제가 그 자라날 때만 해도 제주 4.3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어려운 말이었고, 그건 제주도에서 올라온 학생들 뭐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나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주 4.3이 뭔지 저의 세대만 해도 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completely ignorant, 4.3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절에 이 현기영이라는 사람이 쓴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은 굉장한 거죠. 굉장히 용감한 당시 그 4.3을 아주 제대로 고발하고 나온 건데,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딴 데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도올TV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적으로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해방이라고 하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8.15 해방을 맞은다고 그러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온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미리 준비한 그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었죠. 이게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3.1운동도 실제적으로, 3.1 만세혁명도 여운형이 실제로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을 조직해서 그 윌슨의 특사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제적인 조직망을 순식간에 1919년 2월 한 달 동안에 만들어서 그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이 해방을 맞이할 만한 진정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죠.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과 사실은 김구가 합작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근사하게 간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그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민당이 이승만과 결합하면서 해방 후 전국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운형은 뭐냐면은, 이 해방이라는 건 우리가 투쟁해서 맞이한 건데 이거 우리가 주체적으로 맞이해야 된다. 해방을 당할 수 없다. 그 주체적으로 맞이한다는 게 뭐냐면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 좌파적인 냄새가 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말이 맹자에서 그 자주 쓰인 말이고 유교적으로도 많이 쓰인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레드 같은 의미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 워딩을 선택을 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인민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말을 그렇게 바꿨더라면은 나는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다 조직이 됩니다. 인민위원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조직화되는데, 이 제주도는 굉장히 특수한 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일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거기 배가 정기선이 있었고, 그 당시는 일본에서 그 한국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오사카니 이쪽 지역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교민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살았고,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도 못했지만 상당수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상당히 개화된 사람들이죠. 일본에 살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당대로 보면 굉장히 개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방 후. 그러니까 미 군정이 여기 와서 이 사람도 여기 왔다 갔다 그냥 하나의 벨트로, 문화 벨트로서 이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제주도를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나서는 뭐냐면은 딴 데는 미군정이 전체 그 인민위원회를 장악을 했는데,
여기만은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가장 강력하게 끝까지 버텨요. 제주도 사람들은 미군정에 굴복을 하질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무슨 제주 북국민학교에 큰 3.1운동 기념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6명인가 죽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에게 발포를 하냐. 그래가지고 내려온 게 뭐냐면 이 조병옥이라는 인물이라고. 그 당시 미군정 경무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정 하에 이제 경찰청장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잘 달래면서 마무리 졌으면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경찰 발포는 정당방위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에 한 2,500명의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검속되고 구타당하고 이렇게 아주 참혹한 한 해를 보냅니다. 1947년. 그렇게 그 2,500명이 검속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모슬포 지서라는 데서 청년 양은하라는 사람이 고문치사를 당해요. 거기에 그 제주도에는 여기 모슬포라는 데가 군대는 구연대가 있었고 여기에 뭐냐면 이 여수에 있는 군대가 14연대였거든요. 14연대. 구연대 연대장인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김익렬이를 그냥 잘라버리고 박진경 중령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보낸단 말이에요. 박진경 중령인데 이야, 이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죽여도 무방하다. 희생시켜도 무방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와서 무자비한 진압을 합니다. 엄청난 이제 그 사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박진경 중령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그 난폭했든지 그 사람을 부하들이 사살해버려요. 부하들이 사살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 4월 3일 그래서 지금 4.3인데 새벽 2시에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거의 6년 6개월 동안을 제주도의 이 항쟁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를 진압하는데 힘이 모자란다 그래서 구연대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제일 악랄한 게 뭐냐면 저 중앙에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단으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을 보내고 여기 14연대 사람들 보고 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수에 있는 14연대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김익렬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구연대에서 잘려가지고 조병우가 잘려가지고 14연대로 갔거든. 14연대 사람들한테 그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여수의 구연대 사람들에게 여수의 14연대 사람들한테 의식화가 의식화 운동을 시켜준 거예요, 결국. 그러고 뭐 그분은 떠났지만은 이 14연대가 문제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주도로 가라 그러니까 큰 배에다가 뭐 무기를 잔뜩 싣고 가라 그러는데 그날 밤에 이제 파티를 하고 뭐 술 여기도 하고 이러다가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군인인데 왜 적을 막아야지 왜 우리 저기를 하냐. 그래서 동족 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이 두 걸 내걸고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투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안 가고. 그거를 우리가 여순반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여순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때는 여순반란 그랬지만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군대 내의 항명 사태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민중 항쟁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수에서 이 사람들은 14년대 사람들이 구례로 해서 들어간 데가 제주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바로 지리산,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보통 말하는 지리산 빨갱이가 된 거예요. 해방 이후에 지리산 빨갱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리산 빨갱이의 이 영화를 그린 태백산맥이라든가 조종래 선생의 그 훌륭한 소설이 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간적인 실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그게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이 지리산 일대의 모든 이 불악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 순천에 가면 나간면에 그 신전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전마을이라고.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떼제사라고 해요. 떼제사. 제사를 때로 지내. 떼제사.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32가호의 순결한 그냥 보통 농촌이었는데 어느 날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빨치산이 데려와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연락책을 맞는 그냥 어린애인데 그렇게 썼던 모양인데 총을 맞았대요, 얘가. 그래서 다리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얘를 좀 간호해 달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빨갱이도 뭐고 그때는 다 저기 했으니까 신전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치료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성실껏 얘를 치료해 주고 그래가지고 옷 입혀주고 그냥 솜잎을 덮고 잘 수 있게 하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산에 사는 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좀 괴롭혔는지, 그러니까는 얘가 어느 날 우연히 한 말이, 이놈들 우리 무리들을 데려와서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리 무리들을 데려와서. 그 무리라는 말을 면석이가 이겠지만 웃기는 놈이지. 면석이가 듣고 그거를 토벌대에다가 신고를 했네. 그러니까 토벌대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얘 보고 다 손으로 너를 치료해주고 너를 먹여주고 너를 재워준 사람 다. 그 얘는 또 그냥 거기서 손가락질하는 대로 3살 난 어린애부터 60이 넘은 노인들까지 22명을 죽여요. 거기서 총살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시체를 쌓아놓고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태우는데 토벌대 군인 중에서도 이럴 수가 이건 너무하다 항의를 하니까는 마을 전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여기에 그 후손 중에 거기서 살아남았던 몇몇 저기를 보면은 그 뒤에 사는 삶이라는 게 또 거저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빨갱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빨갱이. 그게 좀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뭘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5.18 민주항쟁 때 도청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대개 그런 불황자라든가 무슨 그 신문팔이라든가 이 넉마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4.19 때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이 신전마을은 아주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이런 사건이 뭐 제주 4.3으로 해서 제주 4.3과 여순 민중항쟁을 이게 해서 이걸 뭐냐면 5.18까지
해방 후 왜 우리가 이렇게 치졸한 안타이 커뮤니스틱한 이런 그 국가가 됐는가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픔인데 그러고 태어머니가 없는 거고. 근데 바로 이러한 역사를 뒤엎자는 게 지금 현 정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너무도 그렇잖아요. 떼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신전마을 같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비참하게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단순한 이념적인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현 정권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어떻게든지 뒤엎어버리자, 덮어버리자. 그러는 판에 지금 노벨상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순민중항쟁이고 제주 4.3이고 5.18이 이게 하나예요. 이 소위 말해서 해방 후 우리 민족이 해방이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맞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방이라는 게 풀해자가 노일방자다니까 이게 일본의 마수에서 놓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홀로서는 독립은 못했다 이거예요. 독립은 이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는 미군정에 들어가서 그 뒤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의 정치를 해왔다. 학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기영이라는 사람이 문학으로 처음 고발을 했고 바로 한강이라는 이 문학가가 이거를 우리 눈앞에 끄집어내 보인 거야. 이거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인 동시에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뒤엎고 무슨 친일 반일 종족주의인이 운운해 가면서 우리가 친일로 나가야 된다. 독도까지 바쳐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 역사적 흐름에 스웨덴 할리먼까지도 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서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주어서 역사에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세계사의 지금 대세.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해도 될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문학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이제는 그러니까 K-팝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르던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K-팝이니 무용도 뭐 한국의 K-무용이고 K-댄스고 뭐고 다. 그러니까는 음식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K-드라마도 그렇고 그렇게 K-푸드도 이러던 판에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다가 한국 문학을 접하게 되는 거죠. 격조 높게 한국을 관광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서 이거 관광객들이라고 내가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한국말을 다 해. 이렇게 보면 동순동 뒷산에 이 성벽에 고성에 이렇게 올라가서 아유 말 걸어보면 한국말을 다 해. 요새는 그 한국말이 그렇게 배우기가 좋은 언어가 됐나 봐. 이거 역시 세종대왕 덕분이겠지만은 하여튼 그 오묘한 어미 변화라든가 이런 걸 픽스하면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나 봐. 한국말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런 판에 이 한국 역사가 단순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인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역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러한 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벨상이라는 것도 그저 뭐 한강이가 잘 써서 좋은 번역해가지고 요새 책이 많이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강이가 이 책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책들은 이 점프가 심하고 이 언어가 이게 완전히 다 그 역사적 배경을 나같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전 아주 세밀하게 이걸 아니까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많은 독자들이 읽어줘야 완성이 되는 작품이다, 그런 말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그 역사를 새롭게 우리가 구성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나는 그렇게 피가 터지게 그냥 목구멍에 피가 나오도록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강연하고, 그리고 책도 좀 이것 좀 사달라고 이걸 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죠. 그래도 이게 뭐 한 7만 부는 나갔습니다. 7만 부는 나갔으니까 현대사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라. 우린 너무 몰랐다. 뭐냐면은 이거를 노벨상 커미티가 알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한테 갔고, 한강이의 노벨상 수상은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역사의 수상이고, 한국에서 문학을 하는 모든 그 한국의 문학 커뮤니티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앞으로 한강이와 같은 그런 작가들이 이 땅에서 계속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료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